안녕하십니까. 이제 제1회 랜드프로 전국 모의고사 부동산학개론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부동산업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 있었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어떻게 기억해 두시라고 얘기를 했냐면 MM으로 감자는 관중 서비스로 기억나세요? 그래서 야구장을 갔더니 구단 측에서 감자를 관중 서비스로 주는 거죠. 그래서 감자 관중 서비스업이었어요. 감은 감정평가, 자는 자문업, 그 다음 관은 관리업, 그 다음 중은 중개 및 대리업이었죠.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기관은 없음을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기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를 관리해주고 돈 받는 업체가 존재하진 않죠. 근데 아파트 그리고 대형 상가 건물을 관리해주고 돈 받는 업체는 있죠. 그런 내용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은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있죠. 그 다음 그래서 중요한 건 임대업하고 그리고 개발 및 공급업에는 비주기가 들어가요. 주거용 기준으로 비주거용, 그 다음 기타 들어가는데 관리업에서는 뭐가 빠진다? 기간이 빠진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4번이 틀린 답이에요. 2번.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토지의 용어는 시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확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1번. 공지는 첫 번째 공지.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지력 회복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토지는 휴환지였죠. 휴식할 때 휴자. 공자가 나오면 얘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공지는 일필지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건폐율 등에 의해서 비어둘 수밖에 없는 땅. 그게 공지. 공한지는 공한개 더 붙길 바라고 비어둔 땅. 그래서 걔는 투기 목적의 땅이었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냥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건 뭐였죠? 놀유자, 유휴지. 그래서 지금 1번은 틀렸네요. 1번 틀렸죠 지금. 그 다음 2번.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앞을 못 보시는 분을 맹인. 그럼 도로를 못 보는 땅을 맹지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맹지는 맞네요. 맹지 설명은. 그 다음 획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기의 한 단위를 말한다. 토지 등기의 한 단위는 법률상 등록 단위는 뭐였죠? 필지였죠. 필지. 그래서 획지는 가격순위 비슷한 일단의 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지의 설명이기 때문에 X. 이행지와 후보지가 있었어요. 바뀌어지고 있는 중의 땅이었는데 건물 짓는 땅, 농사 짓는 땅, 나무 심는 땅 크게 바뀌고 있는 중이면 후보지였고 건물 짓는데 건물의 용도가 바뀌고 있거나 농사 짓는데 농사의 종류만 바뀌고 있거나 나무 심는데 나무의 종류만 바뀌고 있으면 걔는 이행지였죠. 그래서 동일 대분류 안에서 소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가 맞네요. 그 다음 법지는 법지와 빈지가 기억나시면 돼요. 법과 실익이 보통은 다 있는데 둘 중 하나만 있는 땅이 법지 아니면 빈지였죠. 그래서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가 가능하고 실익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경사면의 토지가 대표 주자였죠. 그래서 법지는 소유권 인정되고 이용 실익이 없는 토지라고 나와야 되는데 빈지의 설명이 붙었네요. 그래서 지금 3개가 체크가 됐는데 이 문제 그냥 풀면 모두 몇 개인가 그러면 쭉 읽어 들어가다가 옳은 것을 숫자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2개를 찍고 틀리는 거예요.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지금 답은 3번 3개가 답이 되겠네요.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유량과 저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저량은 일정 시점에 쌓여져 있는 양이었고 일정 시점. 그리고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 흘러간 양이었어요. 그래서 일정 시점과 일정 기간으로 제대로 나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또 하나 확인하실 건 저량 우리가 어떻게 기억했죠? 저랑 결혼한 제자가 통부인이 되다. 제자가 통부인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유량은 일정 시점에 라고 나왔으니까 X네요. 일정 기간이 나와야죠. 2번 저량은 일정 기간 동안 X네요. 일정 시점이 나와야죠. 3번 저량의 예로 주택 재고량 제자가 통부인에 재 떴어요. 그 다음 주택 거래량은 얘는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하죠. 유량 개념이네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가치 제자가의 자네요. 자.
그래서 지금 3번은 주택 거래량 때문에 저량의 예로 틀린 거죠. 그 다음 4번. 유량의 예로는, 유량은 수입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신규로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걔는 유량 개념이었다는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떴네요. 신규니까 유량이 맞아요. 통화량은 제자와 통부인의 통이죠. 그러니까 저량이기 때문에 X. 수입은 유량이 맞아요. 그래서 1수입이 1급이죠, 여러분. 주 단위로 받으면 주급, 월 단위로 받으면 월급, 연 단위로 받으면 연봉. 걔들은 다 수입이기 때문에 뭐다? 유량 개념이었다. 기억 꼭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3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대요. 그러면 현재 시점이죠. 저량 공급량이 1,300만 채예요. 그 중에 100만 채가 공가랍니다.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저량의 현재 시점, 저량의 수요량은 1,200만 채니까 100만 채가 비어있겠죠. 그래서 지금 5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꼭 기억해 보세요. 제자가 통부인이 되다. 그 다음 4번.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구분하는 포인트는 해당 재화의 가격만 수요량의 변화고, 오로지 하나만 해당 재화의 가격만 수요량이 변하고, 걔만 동일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었죠. 나머진 다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한 거고, 나머진 다 수요의 변화고, 나머진 다 곡선 자체의 변화였다는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주의하실 건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건 지금 현재 가격은 변한 게 아니죠. 그래서 가격 이외예요. 고로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죠. 그래서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X입니다. 곡선 자체가 변하게 돼 있어요. 기억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하실 건 우리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이 나오면, 아파트가 나오고 부동산이 나오면 그때 가격으로 취급하는 건, 가격으로 판단되는 건 딱 하나예요. 부동산 가격이죠. 근데 하나가 더 있네요. 임대료죠. 임대료. 그래서 임대차 활동에서 주고받는 가격이 임대료니까 임대료가 나와도 가격의 변화구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이 틀렸어요. 2번. 실질 소득이 증가한 건 가격 이외의 변화네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해요. 그럼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우상향 이동 맞죠? 3번.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면 대체재 관계다 그러면 단독주택과 아파트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 푸는 거예요. 둘 중 하나로 갈 텐데 대체재,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증가했겠네요. 그럼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만큼. 그래서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좌하향 이동이 맞죠. 그려보시면 정말 간단해요. 그 다음 4번.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가 상승했답니다. 돈 빌리기 어려워지죠. 수요가 감소해요. 얘도 가격 이외니까 수요의 변화죠. 그래서 수요 감소니까 수요 곡선 좌하향 이동 맞죠? 5번. 아파트 거래세가 인하되면 수요는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하니까 우측 이동, 우상향 이동 맞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건 꼭 뭐만 기억한다?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만 수요량의 변화. 그것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 동일 곡선상의.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럼 얘는 균형점의 이동과 뭘 같이 집어넣은 거다? 탄력성의 부분의 내용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 그때 탄력적이라는 개념은 주어진 가격 변화나 소득 변화 등에 따라서 반응되는 양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수직선이잖아요. 좌우 변화가 없으니까. 완전 비탄력적. 그럼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이면 기본적으로 거래량의 변화는 불변이 되겠죠. 근데 완전 탄력적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거죠. 양이. 그래서 양의 변화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비교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을 하나 그려놓는 거죠. 수요 증가하면 초과 수요로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얘는 수평선이니까 상하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불변이 되는 거고 거래량만 많이 증가하겠죠. 2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면 지금 완전 탄력적인 거죠. 수요가 감소하면 왼수, 수요 감소, 초과 공급이죠. 가격은 하락.
근데 가격이 지금 상하 변화는 없죠. 그러니까 가격은 불변. 수요 감소니까 거래량만 감소. 맞습니다. 3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얘는 수직선이었어요. 한 줄 수직선.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로 가격은 상승합니다. 가격은 많이 상승하죠. 상하 변화는 크니까. 근데 균형 거래량 좌우 변화는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네요. 5. 4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수직선. 수요 감소, 초과 공급으로 가격은 하락, 많이 하락하죠. 균형 거래량 역시 좌우 변화는 없어요. 5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일수록, 그럼 탄력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뽑아내시라고 그랬죠? 쭉 뽑아내요. 그럼 얘는 상하 변화는 작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는 더 적게 변하고 좌우 변화가 크죠. 량의 변화가 더 많이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비탄력적일수록 그러면 비를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상하 변화가 크고 가격 변화가 크고 량의 변화가 작게 나타난다.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었습니다. 꼭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문제로 나오는 패턴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지금 5번이죠. 그 다음 6번.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 시장이 T시점에서 T 플러스 2일 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이렇게 문제를 줬네요. 문제에서 균형점의 이동 문제가 나오면 얘는 분리수거를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P끼리 모으고 주의하실 건 P끼리 모을 때는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더해 주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2P다 그러면 그냥 플러스 2P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숫자끼리 모아주는데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T 시점에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있는 P끼리 모아요. 그래서 3P에 2P를 더하니까 5P가 나온 거죠, 지금. 그래서 숫자는 1000밖에 없네요. 그래서 5P는 1000이 됐습니다. 분리수거죠, 이게. 그럼 P는 200이죠. 가격은 200이에요. 그럼 가격 200을 여기다 대입시킵니다. 물론 여기다 대입시켜도 돼요. 2 곱하기 200 그럼 600이 나오겠죠. 3 곱하기 200은 거래량은 이제 600이에요. 그리고 T 플러스 2 시점에서는 또 분리수거하는 거죠. 그때 주의하실 건 수요함수와 수요함수만 갖게 놓고 안 푸시면 이 문제는 절대로 헷갈리지 않고 문제 푸실 수 있어요. 당연히 공급함수와 놓고 풀어야죠. 3P와 마이너스 2P인데 마이너스 떼고 더하니까 5P. 2500밖에 없으니까 2500. 5P는 2500. 이게 분리수거. 그럼 P는 500. P500을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2 곱하기 500은 1000이죠. 2500에서 1000을 빼니까 1500이 나옵니다. 그럼 가격은 200에서 500으로 300 상승했고 거래량은 600에서 1500으로 900 증가했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의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 푸신다. 그럼 보세요. 지금 수요함수만 보면 다른 건 다 똑같죠. QD 마이너스 2P, QD 마이너스 2P. 그때 수요량만 동일 가격에서 2,500으로 증가했잖아요. 이게 수요의 증가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수요 증가가 나타나면 왼수,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해서 찾아야 되는 거고 수요 증가, 거래량은 증가해서 찾아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0.6, 소득 탄력성 0.5 뭐 이렇게 쭉 줬어요. 그럼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탄력성 계산 문제 이걸 먼저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격에는 뭘 곱하고 가탄을 곱하고 소득에는 소탄을 곱해요. 그래서 무조건 곱하게 돼 있는데 딱 한 번만 나누라고 그랬죠. 수나씨 수요량이 나오면 나머지 하나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했다 그랬으니까 가격의 가격 탄력성 곱하네요. 그럼 5 곱하기 0.6이니까 3이에요. 그럼 3%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수요의 법칙,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가 된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3% 감소로 끝나야 되는데 전체 수요량이 2% 증가로 끝났대요. 그러면 다른 요인 소득 변화에 의해서 5%만큼 증가한 거죠. 보세요. 마이너스 3%로 끝나야 되는데 전체가 플러스 2%로 끝났으면 플러스 5%만큼 증가한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수요량이죠, 여러분. 수나씨. 그래서 나머지 0.5로 나눠주죠. 수나.
수요량이 나오면 나눈다. 그럼 5% 나누기 5 나누기 0.5를 하면 10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1분이 아니라 30초 안에도 풀 수 있어요. 8번. 부동산의 경기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에서 순환적 변동, 이게 주기적 변동이었죠. 비롯한 계절적 변동, 계절에 한 번 이상씩 반복되는 것. 그 다음 장기적, 중장기적 변동은 추장이었어요. 추세적 변동이라고도 얘기했었죠. 약 50년 이상의 시간에 거쳐서 어떠한 지역이 개발, 재개발됨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무작위적 변동은 이번 주 로또 복권이 몇 번이 당첨될지 우린 예측할 수 없다. 왜? 무작위적으로 뽑으니까.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 대표주자 정책 변화였죠. 지진, 홍수, 전쟁 등. 걔는 무작위적 변동이었어요. 그래서 주기적 변동에 비주기적 변동이 한데 어우러져서 복잡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단순 명료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우리는 단순 명료하고 동일한 거 없어요. 다 달라요. 1번 5. 2번. 정부의 정책 변화에 의한 경기 변동. 정책 예측할 수 없죠. 무작위적 변동 맞네요. 3번.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진대요. 방학 때 하숙촌 비죠. 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얘는 계절에 반복되니까 계절적 변동. 4번. 상향시장에서 우리 시장을 저점 때리고 회복되는 회복시장, 올라가는 상향시장, 정점 때리고 후퇴하는 후퇴시장, 밑으로 처박히는 하향시장. 거기까지가 1주기였잖아요. 저점부터 저점까지가. 그래서 각각 누가 중심이 되는지,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이 부분의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가격이 상한가인지 하한가인지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쉬웠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회복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동의하시죠? 그럼 가격이 상승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네요.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파는 사람이 힘이 세겠죠. 매도자 중시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기존의 가격이 제일 낮죠. 하한가죠. 그래서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사례 가격은 이거 꼭 이렇게 그려보시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의 상한가가 아니라 하한가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하향시장에서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건축 허가량이 감소하겠죠. 8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 9번. 어느 지역의 수요 공급 함수가 각각 A 부동산 상품 시장 이런 식으로 쭉 나왔네요. 근데 이 문제 딱 보자마자 거미줄 이론. 모형 형태를 판단하라고 했구나. 그럼 우리 MM으로 기억했던 거 탄피 기억나세요? 탄피. 총알 쏘고 남는 튀는 게 탄피죠. 총알의 거죽. 그래서 탄피였기 때문에 피 앞의 개수가 탄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탄수로 기억했었죠.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었어요. 반대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그럼 이때 중요한 건 탄피인데 QD, QS 앞의 개수가 1이 돼야 되니까 그 앞에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로 P 앞의 개수를 나눠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볼까요? 지금 A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 P 앞에 마이너스 1을 읽어버리면 안 돼요. QD 앞이 3이니까 3으로 나눠서 얘는 3분의 1인 거죠. 지금 뭐 있는지 이해되시죠? 3으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 그 다음 이제 공급함수는 QS 앞이 4니까 4로 나눠주겠죠? 그럼 4분의 1이 나왔겠죠. 3분의 1과 4분의 1 중에 뭐가 더 크죠? 3분의 1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얘는 수탄수네요. 수렴형일 거예요. 그럼 2번과 3번을 우선 지우겠죠. 그래 놓고 비부동산 상품 시장을 봤더니 QD 앞이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를 그냥 읽으면 되죠. 탄 P. 수요는 지금 탄력성 2입니다. 그럼 공급은 QS 앞이 3이에요. 3으로 나눠줘요. 6을 3으로 나눴으니까 2죠. 2로 똑같네요. 그래서 얘는 순환형이 나오겠죠. 그럼 지금 또 5번도 지웠죠. 그래 놓고 A 부동산 상품과 B 부동산 상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으니까 A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하면 A 부동산 수요량은 감소해요. 수요의 법칙. 그랬더니 B 부동산 상품의 수요가 4% 증가했대요.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는 재화가 대체하는 재화잖아요. 대체제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복잡한 문제 같지만 정말 쉽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뭐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탄, 피만. 이걸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반대로 들어가는 건 더 헷갈려요, 여러분. 그 다음 10번.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계산 문제네. 뭘 구하라고 그랬지?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했구나. 정보가치 계산 문제구나. 그럼 우리는 MM으로 어떻게 기억했죠? 정보가치 계산은 차, 안됨, 할인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차, 안됨, 할인으로 들어가 보면 금액이 둘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개발됐을 때 같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같이. 그러면 숫자를 두들길 때 000을 다 두들기지 마시고 앞에 있는 숫자만 두들기세요. 48400이네요. 그리고 24200 해주면 이제 계산기가 사랑스럽게 속삭이겠죠. 24200이라고. 그럼 차이를 한 거예요. 뺐죠. 차. 그 다음 될 확률을 곱하는 게 아니라 안 될 확률을 곱하는 게 포인트죠. 그럼 개발될 가능성이 40%니까 안 될 확률은 60%네요. 그래서 0.6을 곱했어요. 그럼 계산기가 14520이라고 사랑스럽게 속삭이네요. 이제 할인하면 되죠. 그럼 할인율을 먼저 판단합니다. 할인율이 연 10%래요. 그럼 얘는 1.1로 할인이니까 나눠주면 되는데 지금 몇 년 뒤 금액이래요? 2년 뒤 금액이니까 두 번 나눠주는 거죠. 1.1 나누기 1.1. 그럼 계산기가 120000. 120000은 12는 4번밖에 없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의 계산 문제도 이와 같이 푼다면 1분 안에 충분히 푸실 수 있죠. 11번. 지금 얘도 딱 보자마자 계산 문제구나. 지금 허프의 확률 모델이네요. 허프의 확률 모델에서는 무조건 크기를 거리의 마찰계수 승수로 나누라고 그랬죠. 마찰계수 2입니다. 그럼 거리가 10이니까 10제곱은 5000을 100으로 나눴으니까 50이 나왔어요. 50이네요. 그럼 PR인점 크기 밑에다 짝대기 짝 긋고 거리 10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얼마죠? 2만을 100으로 나눴으니까 200이 나왔어요. 200. 그때 우리는 뭘 알고 싶냐면 AR인점의 이용객수죠. 알고 싶은 게 어디로 들어간다? 분자로. 그래서 52분자. 분모에는 2를 더해서 전체를 만들죠. 그럼 250분의 50이니까 5분의 1, 20%가 나온다. 그럼 전체 몇 명 중에 지금 도시인구 50만 명 중에 20%니까 10만 명이다 이렇게 들어가서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도시인구의 100%가 할인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60%만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0%를 먼저 곱해놓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럼 30만 명 중에 20%니까 6만 명.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계산 문제의 함정이 하나씩 도사리고 있어요. 실제로 다 기출됐던 문제 유형들인 거죠. 기억을 반드시 해두십니다. 그 다음 12번.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돼 있네요. 중요한 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이구나 체크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기억. 리카도는 차이가 나니까 점마 2표 나오네 기억나시면 돼요. 차익지대설이었죠.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아무리 비옥도가 높은 땅에도 자본과 노동을 때려박는다 해서 수확되는 양이 계속해서 급격히 증가하지 않아요. 점점 증가되는 양이 줄다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을 때가 오죠. 수학 체감의 법칙, 체증의 법칙이라고 해서 X입니다. 그 다음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니은, 마샬은 준마이가 기억나시면 돼요. 일본 사케에서 사케의 종류의 준마이가 있었죠. 준마이. 그래서 얘는 준지대였습니다.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 대표주자 기계장비. 근데 기계장비는 토지는 영원히 계속되니까 영속성을 띠니까 장기적으로도 지대가 존재하지만 기계장비는 노후화가 진행돼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가 오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기계장비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계는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없죠. 장단기적으로 모두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는 X네요. 장기가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 디귿. 마르크스는 지대를 토지의 소유, 토지의 사유와 뜨면 점마,
절대적으로 발생한다. 토지의 소유로부터 지대는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생산비로 판단했다. 절대적으로 똑같은 건 생산비였죠. 생산비. 기억 꼭 해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디귿은 5조. 그 다음 리을. 튀내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 튀는 해는 고립된다. 고립국이론. 동심원 6개로 구성되어 있는 농사를 짓는 농업입지론이었죠. 여러분.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기억나시면 됩니다.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로 교차된다. 그래서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도 표현했었죠. 정리를 반드시 해두세요. 그래서 지금 맞는 건 디귿과 리을이 되는 겁니다. 13번.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얘는 중전 저고통스러워요.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중, 전, 저고통이 딱 기억나신 상태에서 중심 업무지대, 전은 전이지대가 아니라 실은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였죠. 여기에 경공업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공장 옆에 누군가가 살면 저소득층이 산다고 그랬죠. 근로자 주거지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 다음 그 옆으로 고소득층이 살아요. 그래서 침입 천이들이 나타날 수 있죠. 침입과 천이가. 그 다음 이제 외곽에 빠져나가 사는 통근자 주거지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 업무지대는 상업용 부동산, 점유지대의 경공업, 공업용 부동산, 저소층의 주거지역, 고소층의 주거지역, 통근자 주거지역, 주거용 부동산. 그래서 주상공 모두를 가지고 설명한 이론이었네요. 어떻게 외웠었죠 우리가? 동네 버스. 그래서 동심원 이론은 튀네의 이론을 버제스가 주창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주택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가까운 쪽에 살죠. 안 그러면 교통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1번 5. 2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인어공주에서 여러분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이 뭐였어요? 해마죠. 해마. 그래서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네요. 기억이 나시면 돼요.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실제 수송비, 교통비는 증가하죠. 그래서 인어공주의 교통수단이었죠. 수송수단, 해마. 그럼 수송비가 외곽으로 할수록 증가하면 지대는 낮아지죠. 그래서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 맞네요. 해마는 인어공주의 교통수단이다. 3번. 호이트의 선형이론. 얘 부채 선자였습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발전한다. 기억하는 방법. 선호한다. 이렇게 기억했었죠. 교통망의 축이 있었습니다. 그럼 교통망의 축에 고소득층이 위치해요. 왜? 고소득층은 교통의 편리함을 누리고 싶으니까. 만약에 기억이 정 안 나시면 지금 여기 고가 보이시나요?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때 교통망의 축에 저소득층이 거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다핵심 이론은 해리스와 울만이었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핵이 여러 개로 분화됐던 이유는 동종업종은 몰려야 이익이 발생해요. 동종업종의 집적이익. 그래서 하나의 핵이 발생했죠. 근데 집과 지불 능력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못 들어간 애들은 또 다른 지역에 또 몰려요. 또 몰려요. 그래서 또 핵이 분화돼요. 그런데 이종의 업종은 몰려있으면 이해관계가 상반되니까 다른 곳에 또 몰리게 돼 있어요. 이종 업종의 이해상반. 그 내용. 어떤 특정 업종을 영위하기에 좀 더 유리한 지역이 존재할 수 있다. 그 얘기네요. 그래서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5조. 5번. 다핵심 이론에서는 동종업종의 집적이익 바꿀 수 있어요. 동종업종은 집적이익이에요. 이종업종의 이해상반 또는 분산이익. 이것도 만약에 헷갈리면 이종업종은 이해상반이죠. 분산이익.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분리.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 다 이론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기억을 딱 해주시고. 그 13번은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14번. 공공재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공공재는 다 같이 쓰는 재화죠. 다 같이 쓰는 재화이기 때문에 만드는데 비용을 들인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비용을 들이지 않은 사람도 올라타서 같이 써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비배제성의 특성을 띠니까. 그 다음 누가 쓰면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게 아니니까 경합할 필요가 없어요.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특성을 띠네요. 그러면 이 공공재를 자기의 돈을 들여서 만들까요? 남이 만들 때까지 기다릴까요? 남이 만들 때까지 당연히 기다리겠죠.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턱없이 부족해진다. 과소 생산돼서 필요한 게 부족하니까 정부가 봤을 땐 시장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정부가 나서서 만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맞죠? 2번.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네요. 누군가 나서서 만들지 않으니까. 과소 생산. 3번.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맞죠? 근데 이때 정부가 정부의 돈으로만 충당한다 그러면 걔는 X예요. 왜냐하면 이 세금, 공공기금 조달한 것도 다 국민들로부터 모은 돈이죠. 사실은. 이제 4번.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공재의 대표자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은 정의 외부 효과의 대표 주자죠. 그 다음 5번. 공공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펼치면 공공재의 부족은 시장 실패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둘로 쪼갰었는데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으로 이렇게 둘로 쪼갰었어요. 그럼 얘를 구분하는 기준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게 목적이 되면 얘는 시장경제 이렇게 기억해 보시라고 그랬죠.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그래서 시장 실패의 요인에 우리가 5가지를 공부했었는데 어떤 한 기업이 독점을 달성하면 그 기업은 초과이익을 누린다. 몰리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 수행되지 못한다. 시장은 실패한다. 그 다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결국은 독점을 이룬다. 초과이익 발생한다.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으면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초과이익을 누린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좋은 것 정의 외부 효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 누가 나서서 만들지 않으니까 과소생산, 시장 실패. 나쁜 것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 디립다 만드니까 시장 실패, 과다생산. 그리고 공공재는 부족하니까 시장 실패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시장 실패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럼 시장 실패의 요인을 수정하기 위해 들어가는 건 무슨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이지 정치적 기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정치로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 저소득층도 돈이 없더라도 주거 안정은 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 주택 소요, 임대주택 이런 표현과 같이 나오는 건 정치로 접근하는 겁니다. 비교 꼭 해두세요. 절대로 저소득층은 경제 원리, 시장 원리로 접근하면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헐벗고 집 없이 살고 굶주리며 사는 게 너무나 당연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나서서 돌봐줘야 된다? 정부가, 정치로. 그래서 5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15번.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간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정부의 정책의 수단은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과 토지용 규제가 있었죠. 직접적 개입은 수요자 또는 공급자 아니면 아예 가격을 건드려 버리는 거였어요. 가격을 통제하는 것, 분양가 규제 등.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나 가격을 통제함에 따라 뛰어드는 게 아니라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자 공급자에게 돈을 대주거나 정보를 대줘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도록 만들어서 이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간접적 개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 개입은 돈과 관련된 것. 정보가 곧 돈이죠. 정보와 돈과 관련된 내용은 뭐다? 간접적 개입이었어요. 그럼 공공토지 비축은 정부가 사들이는 거죠. 토지은행제도. 토지은행제도는 LH공사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 거니까 직접적 개입.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 금, 돈이죠. 그러니까 얘는 간접적이네요. 취득세, 세금, 금, 간접적이죠. 양도소득세 간접적이네요. 공영개발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거죠. 사들여서 개발해서 공급해주죠. 토지정보체계 구축, 정부가 돈이죠. 간접적이네요. 분양가 규제는 아예 가격을 건드렸죠. 직접적 개입. 총부채 상환 비율 DTI에 따라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이 달라지죠. 얘는 돈과 관련된 내용, 간접적 개입이 되네요. 됐나요? 그럼 간접적 개입은 몇 개가 보이시죠? 예, 5개가 답이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16번.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에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그럼 얘는 매각한다는 얘기는 수급 조절용이었어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거죠. 공공사업용. 누가 담당하고 있다? LH공사죠.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이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X입니다. 2번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가 나오면, 단위가 뜨면 우리 학창시절에 성적표의 단위는 수미양과 수미양이었죠. 수미양. 그래서 수립지역에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나오면 이때 도는 도레미파솔라시 도의 일부죠. 얘는 일부가 나와야 돼요. 전부가 나오면 X가 돼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말고 다른 어떤 내용으로 나오면 걔는 일부 또는 전부가 답이 됩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맞네요. 꼭 기억합니다. 공법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지구 단위 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나와놓고 이게 전부 또는 일부라고 나오면 걔는 X가 되는 거예요. 도가 뜨는 순간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일부지 전부가 아니에요. 도는 일부만 나와줘야 돼요. 걔를 뺀 나머지는 일부 또는 전부 다 맞아요. 그 다음 3번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만 양도제였죠. 토지이용 규제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이 발생했을 때 개발권만 양도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토지 소유권과 일체로 넘긴다 그러면 X고, 개발권 양도제가 만연되게 되면 기존의 용적률 제한보다 더 많은 개발이, 예외적인 개발이 여기저기서 성행되니까 결국 지역지구제의 틀이 와해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한다,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만 개발 가능 지역에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해서 X네요. 4번 토지 선매제도. 토지를 먼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사용하라고, 이행하라고 이때 강제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러면 너 팔고 떠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에게 팔아버리면 그 개인도 들어와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먼저 살 수 있도록 협상권을 주겠죠. 우선 협상권을. 그래서 선매자에게 우선적으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협의 매수지 이거 강제 수용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 5번 토지 적성평가. 우리 적성평가 언제 한다고 그랬죠? 진로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토지가 있는데 얘를 개발해야 될지 아니면 보존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적성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그래서 개발 또는 이용, 보존, 개발과 보존을 이때 결정하게 되는 거죠. 16번은 3번. 17번. 용도 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정후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정후 외부 효과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겁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네요. 그 다음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여러분 전용 주거지역은 용양 기억나세요? 양호한 주거환경 추구가 목적인 거였죠. 일반 주거지역이면 일 편리하게 한다? 편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이었어요. 1이면 단독, 1은 단독. 2면 공동이죠. 2는 공동. 그래서 공동주택 중심 양호한 맞네요. 그 다음 3번. 사적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의 한 수단이다. 맞고. 4번. 용도 지역은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문고등학교 다니면서 경기고등학교 같이 중복해서 못 다녀요. 근데 용문고등학교에서 경기고등학교로 전학은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어요. 전환은 가능하지만 전환은. 용도 지구는 학원이었네요. 학원. 똑같은 수학 학원이어도 여러 군데를 중복해서 다닐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죠.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용도 지역 도간 농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용도지구를 중첩해서 지정할 수는 있는 거죠. 되시면 돼요.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해서 도관, 농자 등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네요. 네, 맞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용도지역은 절대로 중복 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중에 어떤 것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그러면 X예요. 도와 자는 절대로 중복될 수 없어요. 18번.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럼 우리는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죠. 취득세. 그 다음 등록면허세를 내네요. 등록면허세를 내죠. 그리고 보유기간 중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네.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 다음 종합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네.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게 돼 있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때 이 본세들에 달라붙는 똘마니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지를 취득한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록면허세에는 둘 다 붙어요. 그런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는 농지가 둘 다 붙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붙는다고요. 그러면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만 붙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 종하고 비슷한 게 농이에요. 네, 농어촌 특별세 보이실 거예요. 농양, 얘도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세이면서 국세인 건 종합부동산세였어요. 이 기억하시는 방법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지방세와 국세를 구분하는 방법. 금액이 크면 걔는 뭐예요? 국가가 가져요. 국세. 금액이 작으면 지방자치단체 네가 가져 이러는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금액이 작죠. 그러니까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중에 더 금액이 작은 건 재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종합적으로 부동산세 냈을 때 뭐 1억, 2억 이런 식으로 두들겨 맞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양도소득세 금액 크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똘마니의 종류에 뭐가 붙는지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징어와 땅콩, 오징어 본세에 붙는 땅콩, 부가세가 뭔지 기억해 봅니다. 그 다음 19번.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해보랍니다. 얘 딱 보자마자 계산 문제네. 자기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계산. 그러면 뭐가 기억나셔야 되죠? MM으로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소자 이자 집으로 이렇게 기억했었죠. 집으로는 지분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됐었네요. 그럼 소득이득을 찾아요. 그럼 소득이득은 순영업소득이 소득이득이죠. 그래서 5천만 원이네요. 5천만 원. 그리고 자는 자본이득이었습니다.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어디에 곱할까요? 당연히 부동산 가격에 곱하겠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어디에 곱한다? 부동산 가격에. 그러면 1%에 10억을 곱하면 얘는 1,0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 그래서 자본이득은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이자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는 대출 이자율을 어디에 곱할까요? 대출액에 곱해야 되겠죠. 대출 이자율은 어디에? 대출에 곱합니다. 그럼 6 곱하기 4는 2,400이죠. 그럼 더하고 빼면 6,000에서 2,400을 빼니까 3,600이네요. 그럼 지분 투자액은 지금 얼마라고 돼 있죠? 4억이죠. 계산기로 저는 두들길 때 36 나누기 그냥 4를 합니다. 그러면 9가 나오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도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얘만 알면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 곱하고 대출 금액에 대출 이자를 곱하는 거 아시면 이 부분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20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돼 있네요. 기억.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 자체가 불확실해지는 거잖아요. 사업 위험에 해당한다. 기억 맞네요. 그 다음 니은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했대요.
그럼 물가가 상승해도 똑같은 이자를 받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더 낮은 이자를 받는 거죠. 실질적인 이자는 줄었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따른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을 대출자가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네요. 그래서 지금 기억과 니은을 찾은 상태에서 기억은 옳은 거니까 기억이 없는 애를 지우겠죠. 2번과 3번을 지워놓고 니은이 x니까 니은이 들어있는 애를 지워버려요. 그럼 4번이 또 지워지네요. 그 다음 이제 디귿. 원래는 지금 남은 것 1번과 5번의 디귿이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디귿을 볼 필요가 없어요. 리을부터 볼까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 여러분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은 그 개별 부동산에만 영향을 끼치니까 B는 우산 쓰면 피할 수 있다? 얘 비체계적 위험이죠 지금.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리을이 X네요. 리을이 X인 순간 5번도 지워졌죠. 답은 1번이겠죠 지금.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귿을 보면 효율적 프론티어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이 제일 커서 수익이 더 작은 애들을 지배하는 포트폴리오였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들의 모임으로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당연히 수익률을 더 높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위험에서 수익이 제일 큰 것들을 연결했으니까 동일 위험에서는 더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없다고요. 그럼 수익을 더 누리고 싶으면 위험을 더 감수해야죠. 그래서 얘는 우상향하는 곡선이었죠. 그리고 최적 포트폴리오 뭘로 구했는지 기억나시죠? 무효적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이었지 교차하는 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번까지의 내용을 봤네요. 잠깐 쉬었다가 2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세요.